내 장례식장은 고요했다. 아니, 고요해야만 했다. 하지만 지금 내 영정사진 바로 앞은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시퍼런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향냄새가 코를 찌르는 이 좁은 빈소 안, 내 아내 정희는 넋이 나간 듯 바닥만 응시하고 있고 상주 완장을 찬 내 아들 영수는 핏발 선눈으로 눈앞의 여자를 노려보고 있다. 그리고 그 여자, 검은 상복을 입었지만 우리 가족 중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낯선 여자. 박소연.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국화 한 송이를 헌화하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나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은 원망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것은 사무치는 그리움 그리고 평생을 참아온 인내의 눈빛이었다. 입술이 달싹였다. 장례식장의 모든 소음이 멈춘 듯 했다. 조문객들이 육개장을 먹다 멈춘 숟가락 소리마저 들리지 않았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녀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내 아들 영수와 딸 미정이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도 슬픈 폭탄을 던졌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도 고인의 딸입니다. 쾅 마이너스. 영수가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다. 이 여자가 미쳤나? 어디서 개수작이야? 남의 장례식장에 와서 아버지라고. 당신 사기꾼이지? 돈 냄새 맡고 온 거지? 아비규환. 그 아수라장 속에서 나는 소리치고 싶었다. 영수야, 그러지 마라. 그 아이는 정말 내 딸이다. 하지만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나는 그저 영정 사진 속에 갇혀 내가 저지른 평생의 업보가 터져나오는 꼴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서로를 물어뜯는 이 지옥 같은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죽어서야 비로소 시작된 나의 참회록이자 남겨진 자들이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피 튀기는 전쟁의 기록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내 이름은 김태섭. 향년 72세. 사람들은 나를 성실함의 표본이라 불렀다. 40년 근속, 정년퇴직, 번듯한 집 한 채와 남부럽지 않게 키운 일남일녀. 친구들은 소주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태섭이 자네처럼만 살면 인생 성공한 거지. 자식 농사 잘 지었지, 마누라 착하지, 노후 준비돼 있지. 그래, 겉보기엔 완벽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은 살얼음판 위에 지은 집이었다. 나는 평생을 긴장 속에 살았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얼음판 위를 걷는 심정으로. 내 가슴속 깊은 곳, 아무도 열어보지 못하게 자물쇠를 채우고 또 채운 방에는 박소연이라는 이름이 적힌 상자가 있었다. 죽음은 예고도 없이 찾아왔다. 새벽 등산을 다녀오다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이 느껴졌고 그것이 끝이었다.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떠난 길이기에 나는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내 빈소를 맴돌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빈소를 지키는 내 가족들을 보자. 장남 김영수 45세. 놈은 맏아들이라는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살았다. 하지만 그 무게가 놈을 비뚤어지게 만들었다. 영수는 매사에 계산적이다. 놈에게 아버지는 존경의 대상이기 이전에 자산의 원천이었다. 슬픔에 잠긴 척하고 있지만 나는 안다. 놈이 틈만 나면 스마트폰으로 내 명의의 아파트 시세와 예금 잔고를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아까도 조문객을 맞으며 아내에게 속삭이지 않았던가. 여보, 상속세가 꽤 나올 것 같아. 현금화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 정리해야 해. 저놈에게 내 죽음은 슬픔보다 처리해야 할 행정 업무에 가깝다. 장녀 김미정 42세. 내 아픈 손가락. 정이 많고 눈물도 많지만 겁도 많다. 미정이는 아빠 없으면 못 산다며 울고불고 난리지만 사실 그녀는 영수 오빠의 기세에 눌려 제 몫을 챙기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녀의 남편 내 사위란 놈은 옆에서 계속 훈수를 둔다.
장남이 다 가져가는 시대는 지났어. 당신도 확실히 주장해. 그리고 내 아내 김정희 70세. 평생 내 그림자로 살았던 사람. 내가 큰 소리 한 번 치면 방구석으로 숨죽여 들어가던 사람. 정희는 지금 넋이 나간 듯 앉아있다. 조문객이 와도 절을 하는 둥 마는 둥,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바라본다. 나는 저 침묵이 무섭다. 정희는 알고 있었을까? 내가 밖에서 저지른 그 끔찍한 실수를.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에 나는 죽어서도 아내의 눈을 똑바로 볼 수가 없다. 장례식 첫째 날과 둘째 날은 그렇게 흘러갔다. 영수는 조의금을 챙기느라 바빴고 미정이는 울다가 지쳐 잠들기를 반복했다. 나는 영정 사진 속에서 그들을 보며 생각했다. 그래, 차라리 이렇게 끝나는 게 낫다. 내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마. 너희끼리 재산 좀 다투더라도 평생 남남처럼 찢어지진 않겠지. 하지만 운명은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발인 전날 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밤이었다. 빈소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지더니 검은 우산을 접으며 한 여자가 들어왔다. 박소연이었다. 39세. 그녀는 내 딸이지만 호적에 올리지 못한 딸이다. 그녀의 어머니, 즉 내 젊은 날의 연인이었던 박 씨가 세상을 떠난 후 소연이는 홀로 컸다. 내가 해준 것이라곤 매달 몰래 보내준 생활비와 먼발치서 훔쳐본 것이 전부였다. 그녀는 나를 닮지 않았다. 다행히도 그녀의 어머니를 닮아 선이 곱고 눈매가 깊었다. 하지만 그 눈매 서린 슬픔은 나를 닮았다. 소연이가 신발을 벗고 빈소로 올라설 때 영수가 앞을 막아섰다. 조문 오셨습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명록 먼저 작성해 주세요. 영수는 상주로서의 의무감으로 건조하게 말했다. 소연이는 영수를 빤히 쳐다보았다. 박명록. 적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영수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소연이는 대답 대신 뚜벅뚜벅 걸어와 내 영정 앞에 섰다. 그리고 긴 절을 2번 했다. 보통의 조문객보다 훨씬 긴 시간이었다. 엎드린 그녀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들썩였다. 울고 있었다. 소리 없는 오열. 그 모습을 보며 내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소연아, 오지 말지 그랬니? 내가 여기 오면 상처받을 뿐인데. 이 못난 애비를 잊고 살지. 절을 마친 소연이가 일어서자 영수가 다시 물었다. 고인과 어떤 관계십니까? 제가 모르는 분 같은데. 소연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리고 오프닝에 그 충격적인 대사가 터져 나왔다. 저도 고인의 딸입니다. 이 한마디가 떨어진 직후의 정적. 그것은 마치 핵폭탄이 터지기 직전의 섬광과도 같았다. 영수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해가는 과정을 나는 슬로우 모션처럼 지켜보았다. 영수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다. 딸이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밖에서 자식이라도 낳아왔단 말입니까? 당신 미쳤어?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미정이가 달려왔다. 오빠 무슨 일이야? 이 여자 누구야? 미정아 들어봐라. 이 여자가 자기도 아버지 딸이란다.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네. 소연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품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믿기지 않으시겠죠?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영수가 거칠게 봉투를 낚아챘다. 종이가 찢어질 듯한 소리가 났다. 영수는 봉투 안의 내용을 확인하려 하지도 않고 소리쳤다. 이따위 종이 쪼가리가 무슨 소용이야. 당신 지금 사기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로 다 고소할 거야. 당장 경찰 불러. 소연이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경찰을 부르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 안에 든 것을 먼저 봐주세요.
당신들이 부정하고 싶은 진실이 거기 들어있으니까. 영수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하얀 종이 한 장.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올 것이 왔다. 40년을 묵혀온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이 마침내 0이 되었다. 영수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 그곳에 적힌 차가운 숫자들과 그래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친부 김태섭 마이너스 친자 박소연 유전자 일치 확률 99.9999%. 영수는 종이를 구겨버릴 듯 꽉 쥐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믿고 싶지 않은 현실, 아니 인정하면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그의 눈을 덮었다. 이거 조작이지? 요즘 세상에 이런 거 위조하는 거 일도 아니라며. 당신 어디서 돈 좀 뜯어내려고 작정하고 왔나 본데 사람 잘못 골랐어. 우리 아버지는 평생 회사랑 집밖에 모르던 분이야. 영수의 고함 소리에 옆방의 조문객들까지 기웃거리기 시작했다. 김씨네 무슨 일 났나 봐. 숨겨진 딸이라는데. 어머, 점잖은 양반이 그럴 리가. 수군거림이 벌떼 소리처럼 윙윙거렸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내 영혼을 갉아먹는 것 같았다. 소연이는 담담했다. 그 담담함이 영수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조작 아닙니다. 원하시면 지금 당장 제 머리카락과 고인의 머리카락으로 다시 검사하셔도 좋습니다. 피할 생각 없습니다. 그때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미정이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가왔다. 미정이는 영수의 손에 들린 구겨진 종이를 빼앗아 들었다. 숫자를 확인한 미정이의 눈이 커졌다. 오빠, 이거 진짜야? 아빠가 정말. 미정이는 나를 쳐다보았다. 아니, 영정 속의 나를. 그 눈빛은 공포였다. 자신이 평생 믿고 의지했던 완벽한 아빠라는 성이 무너지는 공포. 아빠 아니지? 말 좀 해봐. 아니라고 말 좀 해보라고. 미정이가 영정 사진을 붙들고 오열했다. 우리 엄마는 어떡해?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나는 미정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39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1985년 겨울. 지방공사 현장 발령을 받았던 때였다. 집에는 갓난쟁이 미정이가 있었고 영수는 유치원생이었다. 타지 생활의 외로움 그리고 현장 소장의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던 시절이었다. 그때 소연이의 엄마 박마담을 만났다. 그녀는 현장 근처 작은 식당 주인이었다. 따뜻한 밥 한 끼, 말 한마디가 고팠던 나는 선을 넘고 말았다. 그것은 사랑이었을까, 도피였을까? 1년의 짧은 외도. 그리고 내가 서울로 발령받아 올라오던 날 그녀는 임신 사실을 숨기고 나를 보내주었다. 나중에야 알았다. 그녀가 혼자 소연이를 낳아 키우고 있다는 것을. 나는 비겁하게도 그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했다. 가정을 깰 용기도 그녀를 책임질 용기도 없었기에. 그저 돈으로 때우려 했던 비겁한 사내. 그게 바로 나 김태섭이다. 영수는 이제 이성을 잃기 시작했다. 그는 이 상황이 슬픔이 아니라 위협으로 다가왔다. 야, 너 똑바로 말해. 얼마 원해? 얼마 주면 떨어져 나갈 거야? 아버지 유산 노리고 온 거 다 알아. 법적으로 소송 걸면 너한테도 좋을 거 없어. 친자 확인 소송? 그거 몇 년 걸리는 줄 알아? 그동안 내 인생 피폐해질 각오되어 있어. 영수는 지갑을 꺼내 수표 몇 장을 꺼내려다 멈칫했다. 그리고는 소연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소연이의 옷차림은 검소했다. 명품 하나 없는 수수한 차림. 영수의 눈에 소연이는 돈 뜯으러 온 가난한 여자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너 같은 것들 수법 뻔해. 장례식장 와서 깽판 치고 합의금 뜯어내려는 거지. 내가 건설밥 먹으면서 이런 거 한두 번 본 줄 알아?
썩 꺼져. 소연이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물기가 어렸다. 돈. 필요 없습니다. 뭐? 웃기고 있네. 그럼 여기 왜 왔어? 아버지 얼굴 보러? 39년 동안 안 보다가 죽으니까 보고 싶어졌어? 네.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뭘? 왜? 단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는지, 왜 제 결혼식 날 식장 밖에서만 맴돌다 가셨는지, 왜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 이름 모를 택배로 미역만 보내셨는지, 그거 물어보러 왔습니다. 소연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소연이의 결혼식 날. 그래, 나는 갔었다. 기둥 뒤에 숨어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내 딸을 보았다. 신부 입장 때 아비 없는 서름에 고개 숙인 내 모습을 보며 나는 입을 틀어막고 울었다. 내가 나타나면 식장이 뒤집어질까봐, 너의 시댁 사람들이 흉볼까봐 나는 나서지 못했다.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도 나는 산모용 미역 중 제일 좋은 것을 골라 익명으로 보냈다. 내 손주를 한 번만이라도 안아보고 싶어서 산후조리원 앞을 서성였지만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다. 너는 알고 있었구나. 내가 거기 있었다는 것을. 내가 보낸 미역이라는 것을. 영수는 코웃음을 쳤다. 소설 쓰고 있네. 야, 김미정. 너 저 말 믿냐? 다 감성파리에서 한몫 챙기려는 수작이야. 미정이는 혼란스러워했다. 소연이의 말이 너무나 구체적이었기 때문이다. 오빠. 근데 아빠가 그때 부산 출장 갔다고 했을 때 사실은. 시끄러. 너까지 왜 이래? 그때였다. 구석에 석상처럼 앉아있던 내 아내 정희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관절이 좋지 않아 비틀거리는 그녀를 미정이가 부축하려 했지만 정희는 손을 내저었다. 그리고는 한 걸음 한 걸음 소연히 앞으로 걸어갔다. 장례식장에 다시 한번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영수가 다급하게 말했다.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이상한 여자예요. 제가 알아서 내보낼게요. 정희는 영수의 말을 무시하고 소연이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70년 세월의 풍파를 겪은 아내의 눈이 소연이의 눈과 마주쳤다. 정희의 입이 열렸다. 내가 소연이냐? 순간 영수와 미정이 그리고 나까지 얼어붙었다. 소연이냐? 아내는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박소연이라는 이름을. 영수가 경악하며 물었다. 엄마? 엄마가 저 여자 이름을 어떻게 알아? 설마. 엄마 알고 있었어? 정희는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속에 담긴 40년의 세월. 아내가 감내했을 인내의 무게가 내 영혼을 짓눌렀다. 알고 있었다. 내 아비가 밖에서 낳은 자식이 있다는 걸. 장례식장은 이제 단순한 싸움터가 아니었다. 거대한 비밀의 댐이 무너져 내리는 재난 현장이었다. 영수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보다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도 평생 자신들을 속였다는 사실이 더 충격인 듯 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엄마는 자존심도 없어. 아빠가 밖에서 딴 살림 차린 걸 알고도 모른 척 했다고. 그래서 저 여자가 지금 저렇게 당당하게 나타난 거잖아. 영수의 분노는 이제 아버지를 넘어 어머니에게로 향했다. 소연이가 정희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정희는 멍하니 소연이를 보며 말했다. 내 눈이 내 아비를 쏙 빼닮았구나. 젊은 시절 그 양반 눈이랑 똑같아. 나는 비명을 질렀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내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다. 아내는 나를 용서한 것일까 아니면 체념한 것일까?
아니면 그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자식들을 위해 그 끔찍한 비밀을 가슴에 묻고 썩어 문드러진 것일까? 이 의심과 배신의 소용돌이 속에서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다. 영수는 이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몫을 지키기 위해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법대로 합시다. 영수가 차갑게 식은 눈으로 말했다. 방금 전까지 소리 지르던 흥분은 사라지고 지독하리만큼 차가운 계산꾼의 얼굴로 돌아왔다. 친자 확인? 그래, 인정해 줄게. 하지만 상속은 별개야. 당신이 우리 가족으로서 기여한 게 뭐가 있어? 아버지를 모시기를 했어. 제사를 지냈어? 40년 동안 남남으로 살다가 이제 와서 권리? 웃기지 마. 기업은 소송 걸 거야. 우리 어머니가 평생 아버지 뒷바라지하며 모은 재산이야. 당신 같은 첩의 자식이 숟가락 얹을 곳 없어. 영수는 스마트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아마도 아는 변호사일 것이다. 김 변호사. 지금 장례식장인데 좀 와봐야겠어. 일이 생겼다. 상속 분쟁 전문이지? 그래, 당장 와. 미정이는 구석에서 울고만 있었다. 엄마는 왜 말을 안 했어? 우리가 바보야? 우리만 바보 만든 거야? 미정이에게 아빠는 슈퍼맨이었고 엄마는 천사였다. 그 동화 같은 세계가 깨진 충격은 영수의 분노와는 또 다른 결의 고통이었다. 소연이는 영수의 적대적인 태도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다. 영수는 또다시 움찔했다. 이번엔 또 무슨 증거를 꺼낼까봐. 하지만 소연이가 꺼낸 것은 서류가 아니었다. 낡고 해진 남자 양복상의 하나였다. 유행이 지난 지 30년은 되어 보이는 소매 끝이 다해진 낡은 회색 양복. 이거 알아보시겠어요? 소연이가 정희에게 양복을 내밀었다. 정희의 눈이 커졌다. 떨리는 손으로 양복을 받아들었다. 양복 안쪽 주머니에 자수로 새겨진 이름 K, T, S. 이건 태섭 씨가 제일 아끼던 옷인데 잃어버렸다던.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 장례식에 오셨을 때 입고 계셨던 옷입니다. 소연이의 목소리가 젖어 들어갔다. 10년 전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오셨어요. 빈소도 차리지 않고 병원 영안실 구석에서 초라하게 장례를 치르는데 아버지가 밤새도록 구석에 앉아 우셨어요. 그리고 이 옷을 덮어주고 가셨죠. 추워 보인다면서. 영수가 비웃었다. 그래서? 그 낡은 옷 조가리 들고 와서 감성팔이 하면 우리가 아이고 불쌍해라 하면서 돈이라도 떼어줄 줄 알았어. 야, 그 옷 내가 버리라고 했던 거야. 아버지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내가 갖다 버리라고 했다고. 촌스럽다고. 나는 기억한다. 10년 전 소연이 어미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던 날. 나는 영수에게 등산 갔다 오마라고 거짓말을 하고 울산으로 내려갔다. 초라한 영안실. 조문객 하나 없는 썰렁한 방. 그곳에서 소연이는 상복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나는 죄인이었다. 내가 그 여자를 그렇게 만들었다. 평생 숨어 살게 하고 가난 속에 병들어 죽게 만들었다. 나는 입고 있던 양복 상의를 벗어 차가운 시신 위에 덮어주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 말만 수천 번 되뇌었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와 정희에게는 찜질방에서 도둑 맞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영수는 잘 됐네요. 그 촌스러운 옷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라고 했었지. 소연이가 말했다. 이 옷을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또 뭐? 지겹다 지겨워. 이번엔 무슨 심파극을 찍으려고. 영수가 소리쳤다. 소연이는 다시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번 봉투는 꽤 두툼했다. 영수는 눈을 번뜩였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군.
합의금 요구서인가? 영수가 봉투를 낚아채 열었다. 안에는 수십 장의 종이들이 들어있었다.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그리고 인감증명서들. 영수가 서류를 훑어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거 뭐야? 아버지 명의의 땅. 그리고 건물. 영수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뭐야, 아버지가 너한테 재산을 미리 빼돌렸어? 증여했어? 언제? 이거 다 무효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하면 다 찾아올 수 있어. 영수는 소연이를 밀치며 소리쳤다. 이 도둑년. 아버지를 꼬드겨서 재산을 가로채? 아버지가 치매 기운 있으실 때 사인받은 거지. 그렇지? 미정이도 놀라 달려왔다.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가 재산을 줬다고. 그래. 여기 봐. 울산에 있는 땅 그리고 상가 건물 하나. 이거 시세만 해도 수십억은 될 거야. 이걸 이 여자가 다 가지고 있어.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영수는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였고 미정이는 배신감에 오열했다. 조문객들은 흥미진진한 구경거리에 수군거렸다. 세상에 저런 반전이 있나.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한 게 아니라 돈보다 못한 거네. 나는 소리치고 싶었다. 영수야, 끝까지 봐라. 제발 끝까지 읽어보란 말이다. 소연이가 영수의 고함 소리를 뚫고 차갑게 말했다. 날짜를 보세요. 그리고 명의자를 보세요. 영수가 멈칫했다.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이름. 거기엔 박소연이 아니라 김태섭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서류 한 장. 그것은 상속 포기 각서였다. 네. 영수가 멍청한 표정을 지었다. 저는 아버지의 재산을 단 1원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져온 이 서류들은 아버지가 생전에 제 어머니 명의로 그리고 제 명의로 해주겠다고 하셨던 것들을 제가 모두 거절하고 다시 아버지 명의로 돌려놓은 기록들입니다. 반전이었다. 영수는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라고? 거절했다고? 수십억을? 네. 아버지는 죄책감 때문에 자꾸 무언가를 주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걸 받으면 아버지가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단지 미안해서 돈으로 때우려 한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요. 저는 아버지의 돈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원했습니다. 소연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떤 웅변보다 강력했다. 여기 있는 모든 재산 서류 다 가져가세요. 당신들 겁니다. 저는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온 이유는 단 하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것을 전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영수는 서류 뭉치를 들고 손을 떨었다. 자신이 그토록 욕심내던 돈. 그 돈을 이 낯선 여자는 쓰레기 취급하듯 던져버렸다. 영수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붉어졌다. 자신이 얼마나 속물적인 인간인지 저 여자 앞에서 발가벗겨진 기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영수의 자존심은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자신이 돈에 미친 놈처럼 보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냈다. 웃기지 마. 이제 와서 착한 척. 나중에 뒤통수 치려고 수작 부리는 거지. 공증 받았어? 확실해? 그때였다. 짝 마이너스. 날카로운 파열음이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다. 영수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다. 때린 사람은 내 아내 정이었다. 평생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자식들을 위해 헌신만 하던 정이가 아들의 뺨을 올려붙인 것이다. 엄마. 정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만해라. 제발 그만해. 내 아비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으냐? 돈, 그놈의 돈. 내 아비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내가 널 그렇게 키웠어?
정희는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아이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자식 농사 잘못 지었어. 당신 가는 길에 이게 무슨 꼴이요. 어머니의 통곡 소리에 장례식장은 숙연해졌다. 영수는 뺨을 감싸 쥐고 멍하니 서 있었고 미정이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울었다. 소연이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가방 깊은 곳에서 마지막 물건을 꺼냈다. 작은 녹음기였다. 소연이가 꺼낸 낡은 녹음기. 요즘은 보기 힘든 구형 카세트 테이프 녹음기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주고 가셨어요.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가족들에게 들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영수는 이제 더 이상 소연이를 막지 못했다. 어머니의 따귀 한 대가 그의 도끼를 빼놓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쪽팔려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미정이가 물었다. 아빠 목소리야? 소연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치직 마이너스 거리는 잡음 섞인 소리. 그리고 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병색이 완연하진 않았지만 어딘가 지쳐있는 하지만 간절한 목소리. 아, 녹음이 되는 건가? 여보. 그리고 영수야, 미정아. 그리고 소연아. 내 목소리가 들리자 정희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영수도 미정이도 숨을 죽였다. 내가 갑자기 떠나게 되면 분명 너희들은 싸우고 있겠지. 영수, 너는 소연이를 의심할 테고 미정이는 울고 있을 테고 당신은 억장이 무너져 있겠지. 미안하다. 평생 비겁하게 살아서 미안하다. 녹음기 속에 나는 계속 말을 이었다. 영수야. 너는 내가 너를 엄하게만 키웠다고 원망했지. 장남이니까, 기둥이니까. 하지만 내가 너를 다그친 건 내가 나처럼 살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나는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죄인처럼 살았다. 너는 당당하게 살라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랬던 거야. 그런데 내가 너를 돈만 아는 놈으로 키운 것 같아 마음이 아프구나. 영수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다. 미정아. 우리 예쁜 딸. 아빠가 소연이한테 잘해주지 못한 만큼 너에게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다. 그게 소연이한테는 상처가 되고 너한테는 부담이 됐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아빠는 너희 둘 다 내 목숨보다 사랑했다. 미정이가 아빠 하고 흐느꼈다. 그리고 여보. 정희야. 당신이 알고 있었다는 거. 나도 눈치채고 있었어. 내 낡은 양복 주머니에서 소연이 사진을 발견하고 몰래 울던 당신 모습을 봤거든. 그런데도 당신은 나한테 한 번도 묻지 않았지. 그 침묵이 나를 살게 했고 또 나를 죽게 했다. 당신의 그 깊은 속을 내가 어찌 다 갚을까.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당신만 바라보는 바보 온달로 태어나마. 정희는 바닥을 치며 오열했다. 이 몹쓸 양반아. 알면 말을 하지.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말을 하지. 마지막으로 소연아. 내 아픈 손가락. 너는 나를 원망해도 된다. 내 장례식장에 와서 깽판을 쳐도 돼. 하지만 만약 내가 이 녹음기를 가족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면 너는 또 바보처럼 용서하고 있겠구나. 내 어미를 닮아 착해 빠진 녀석. 녹음기 속 내 목소리가 잠시 끊겼다가 물기 어린 목소리로 이어졌다. 내가 남길 유산은 돈이 아니다. 영수야, 내가 그렇게 찾던 땅 문서, 건물 등기. 그거 다 정리했다.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네. 영수가 반사적으로 소리쳤다. 눈물을 흘리던 와중에도 사회 환원이라는 말에 본능이 튀어나온 것이다. 놀랐지? 하지만 다 환원한 건 아니다. 딱 하나 남겨뒀다. 강원도 산골에 있는 낡은 오두막집 하나. 그리고 그 집 마당에 묻어둔 타임캡슐. 그게 내 전 재산이다.
그 안에 너희 셋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진짜 유산을 넣어뒀다. 셋이 함께 가서 열어보거라. 셋이 손잡고 가지 않으면 절대 열 수 없게 해뒀으니 그리 알아라. 녹음기는 T- 소리와 함께 멈췄다. 장례식장은 침묵에 잠겼다. 수십억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다는 충격, 그리고 고작 오두막집 하나 남겼다는 허탈감.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숙제에 대한 당혹감이었다. 영수는 망연자실했다. 사회, 환원, 진짜로? 그 많은 돈을? 미정이는 훌쩍이며 말했다. 오빠, 지금 돈이 문제야? 아빠가 우리 셋이 같이 가라고 하셨잖아. 소연이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정희가 영수에게 말했다. 들었지? 내 아비 뜻이다. 돈은 없다. 이제 내가 가장이다. 어떻게 할래? 아비 유언 무시하고 소송 걸래? 아니면 시키는 대로 할래? 영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돈이 날아간 건 뼈아프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게다가 타임캡슐이라는 말. 혹시 그 안에 금괴라도 들어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진짜 중요한 서류가? 영수의 계산기가 다시 돌아갔다. 하지만 이번 계산은 전과 달랐다. 혼자서는 못 간다. 셋이 손잡고 가야 한다. 즉, 소연이가 필요하다. 가요. 영수가 툭 내뱉었다. 가보면 알겠지. 뭐라도 남겨뒀겠지. 그것은 영수 나름의 화해 요청이자 항복 선언이었다.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 뒤, 영수, 미정, 그리고 소연. 이 어색한 세 사람은 내 낡은 SUV를 타고 강원도로 향했다. 운전대는 영수가 잡았고 조수석엔 미정, 뒷좌석엔 소연이가 앉았다. 차 안에는 숨막히는 어색함이 감돌았다. 미정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언니, 간호사라고 했죠? 어디서 일해요? 소연이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네, 서울 외곽에 있는 요양병원에 있어요. 힘드시겠다. 우리 아빠 같은 노인분들 많죠? 네. 아버지를 볼 때마다 환자분들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더 잘해드렸고요. 대화는 뚝뚝 끊겼지만 적어도 서로를 향한 날카로운 가시는 사라져 있었다. 도착한 곳은 강원도 깊은 산골. 내가 은퇴 후에 살려고 몰래 사두었던 작은 오두막이었다. 다 쓰러져가는 흙집.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영수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봐. 여기서 뭘 찾으라는 거야? 땅값도 안 나오겠네. 우리는 아니, 그들은 마당 한가운데 있는 큰 감나무 밑을 팠다. 내가 미리 말해둔 장소였다. 영수가 삽질을 하고 소연이와 미정이가 흙을 걷어냈다. 땀을 뻘뻘 흘리며 30분을 팠을까 묵직한 철제 상자가 나왔다. 찾았다. 미정이가 소리쳤다. 영수의 눈이 다시 반짝였다. 이거 꽤 무거웠네. 금괴 아니야? 세 사람은 마루에 둘러앉아 상자를 열었다. 자물쇠는 없었다. 그저 셋이 동시에 뚜껑을 들어 올려야 열리는 구조였다. 하나, 둘, 셋. 상자가 열렸다. 하지만 그 안에는 금괴도 땅 문서도 없었다. 들어있는 것은 낡은 사진첩 3권, 그리고 두툼한 통장 하나였다. 영수가 통장을 먼저 집어들었다. 잔고를 확인하는 그의 손이 떨렸다. 이거 뭐야? 잔고 영원. 대신 입출금 내역에 수많은 기록이 있었다. 대한보육원 기부, 독거노인 지원센터 기부, 소아암 재단 기부. 내가 지난 10년간 틈틈이 내 재산을 정리해 기부해온 내역이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남은 잔액 3천만 원 마이너스 세 자녀의 화해 여행 경비 및 첫 회식비. 영수는 허탈한 듯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우리 아버지 진짜 대단하시네. 30억이 아니라 3천만 원? 회식비?
하하. 그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었다. 묘한 해방감이 섞인 웃음이었다. 돈이라는 족쇄에서 비로소 풀려난 듯한. 미정이는 사진첩을 열었다. 첫 번째 사진첩은 영수의 것이었다. 영수가 태어난 날부터 유치원 재롱잔치, 대학 졸업식, 첫 출근 날까지 내가 몰래 찍어둔 사진들. 사진 밑에는 깨알 같은 내 메모가 적혀 있었다. 우리 장남 영수. 어깨가 무겁지? 아비가 미안하다. 너는 내 자랑이다. 두 번째 사진첩은 미정의 것이었다. 시집 가던 날 신부 대기실에서 찍은 사진, 손주를 안고 있는 사진. 내 예쁜 딸 미정아. 늘 사랑받고 살아라. 세 번째 사진첩은 소연의 것이었다. 멀리서 찍은 소연이의 등교 모습, 간호사복을 입고 일하는 모습, 혼자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 미안한 내 딸 소연아. 다가가진 못해도 늘 너를 보고 있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사진첩을 넘겼다. 영수는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고 미정이는 소연이의 사진첩을 보며 아빠의 시선이 얼마나 애틋했는지 느꼈다. 소연이는 사진 속의 자신을 보며 자신이 혼자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상자 바닥에는 편지 한 장이 더 있었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아. 돈은 나누면 줄어들지만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지 않더냐. 내가 너희에게 남겨준 돈은 없다. 대신 형제를 남겨준다. 세상 살면서 힘들 때 서로 등 비빌 언덕이 되어 주어라. 그게 내가 주는 30억짜리 유산이다. 영수는 편지를 움켜쥐고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들썩였다. 아버지,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쓰레기였습니다. 영수는 처음으로 돈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죄송함으로 통곡했다. 소연이가 조용히 영수의 등에 손을 올렸다. 미정이도 영수를 끌어안았다. 세 남매는 낡은 오두막 마루에 엉겨붙어 울었다. 산골짜기에 그들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다. 그것은 슬픔의 소리가 아니라 치유의 소리였다. 계절이 바뀌었다. 가을이 왔다. 우리 집 이제는 정이 혼자 사는 집 마당에는 감나무가 빨갛게 익었다. 오늘은 내 제사가 있는 날이다. 과거의 제사는 엄숙하고 숨막히는 행사였다. 영수는 형식적으로 절을 하고 시계를 보며 갈 시간을 재촉했고 며느리는 부엌에서 투덜거렸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부엌에서 웃음소리가 들린다. 언니, 전 그렇게 부치면 다 타요. 내가 할게. 미정이의 목소리다. 아, 그래? 요리는 영 소질이 없어서. 간호사 일만 하다 보니 칼질은 메스 잡는 것보다 어렵네. 소연이의 목소리다. 둘은 서로를 언니, 동생이라 부르며 낄낄거린다. 거실에서는 영수가 과일을 깎고 있다. 솜씨가 제법 늘었다. 엄마, 이번 배는 진짜 달아요. 아버지 좋아하시겠네. 정희는 흐뭇하게 자식들을 바라본다. 그래, 많이 드시라 해라. 셋이 모인 거 보시면 배 안 부르셔도 배부르다 하실 양반이다. 소연이는 이제 우리 가족의 자연스러운 일원이 되었다. 물론 법적으로 상속은 받지 않았지만 영수와 미정이는 소연이를 살뜰히 챙긴다. 영수는 건설사 인맥을 동원해 소연이가 일하는 요양병원 리모델링을 원가에 해줬고 미정이는 주말마다 소연이에게 반찬을 해 나른다. 소연이 또한 정희를 큰어머니라 부르며 친어머니처럼 모신다. 아내가 무릎이 아플 때면 와서 물리치료를 해주고 말동무가 되어준다. 제사상 앞에 셋이 나란히 섰다. 영수가 잔을 올린다. 아버지, 저희 왔습니다. 거기서는 편안하시죠? 돈 걱정, 자식 걱정 다 내려놓으셨죠? 영수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인다. 탐욕의 도끼가 빠진 얼굴은 내 젊은 시절을 닮아 꽤 잘생겼다. 미정이가 절을 하며 속삭인다. 아빠, 나 이제 안 울어. 언니가 생겨서 든든해.
아빠가 준 선물 평생 아끼면서 살게. 소연이는 말없이 눈을 감고 미소 짓는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가족을 주셔서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제사가 끝나고 셋이 둘러앉아 음복을 한다. 내가 남긴 3천만 원 중 남은 돈으로 가족 여행을 가자고 계획을 짠다. 이번엔 제주도 어때요? 큰어머니 모시고. 소연이가 제안한다. 좋지. 내가 렌터카 예약할게. 오빠는 숙소 알아봐. 미정이가 맞장구 친다. 알았어. 아휴 상전들 모시기 힘들다. 영수가 투덜대지만 입가엔 미소가 걸려있다. 나는 영정 사진 속에서 이 풍경을 바라본다. 그래 이거다. 내가 평생 꿈꾸었던 그림. 비록 나는 그 자리에 없지만 내가 없음으로 인해 완성된 그림. 내 실수가, 내 죄책감이, 그리고 내 마지막 결단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가벼운 마음으로 떠날 수 있을 것 같다. 저 문을 나서면 저승 가는 길이 꽃길일 것만 같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반만 동의합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오지만 갈 때는 무언가를 남기고 갑니다. 그것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심어준 씨앗입니다. 저는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았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두 가족을 아프게 했고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담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저는 그 담을 허물고 진심을 꺼내 보였습니다. 돈이라는 가짜 유산 대신 형제라는 진짜 유산을 남겼습니다. 서로를 물어뜯던 자식들이 이제는 서로의 상처를 하차주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당신도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둔 비밀이 있나요? 혹시 가족에게 전하지 못한 진심이 자존심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썩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너무 늦기 전에 꺼내 보이세요. 돈은 나누면 반이 되지만 마음은 나누면 배가 됩니다. 상처는 감추면 곰지만 드러내면 치유가 시작됩니다. 저기 웃고 있는 내 아이들을 보세요. 저 웃음이 제가 세상에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이제 저는 소연이 엄마를 만나러 갑니다. 가서 말해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예쁘게 잘 지내고 있다고. 그러니 이제 당신도 나도 편히 쉬자고. 부디 당신의 가정에도 따뜻한 밤 냄새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지금까지 못난 아버지 김태섭이었습니다.